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의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호성 기자, 이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여야 당대표 오찬 이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단독 회담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발언 들어보시죠. 획기적인 청년 고용 대책,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등 구체적 민생 정책 제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이 종목당 50억 원이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증시가 급락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거세졌고 여당 일부에서도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간 대통령실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해당 사안에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정부에서도 현재 수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 이 정부가 결정을 한 게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법의 경우 정부가 발표를 하고 나면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며 이 투자자 의견을 반영한 수정 기준을 내놓을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후퇴시키기보다는 이 구간 세분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기재부는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한 만큼 정책 후퇴에 대한 부담감도 큰 상황입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이달 중으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집니다. 일단은 상황이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이번 우리 근로자들의 구금 사태는 미국 투자를 늘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게 앞으로도 큰 리스크입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미국 출장 관련 비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결국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비자 문제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까? 네, 사실 현재 정치적 이슈에 한미 외교 관계까지 좀 거론이 되고 있지만요. 결국 근본 원인은 바로 비자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공장을 지을 때 직원을 파견하려면 주재원 비자나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주재원 비자는 관리자급 또는 이제 전문 지식 인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수개월이 걸립니다. 이 전문직 취업 비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업 비자는 8만 5천 개로 그 수가 좀 제한돼 있는데요. 그중 미국과 FTA를 맺은 싱가포르와 호주, 칠레 등이 매년 수천 개씩 전문직 비자 쿼터제, 그러니까 이 할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비자는 곧 국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아쉽게도 한국은 이 할당이 없습니다. 이 나머지는 추첨으로 이뤄지는데 암묵적으로 미국 빅테크들을 위한 할당이 있어서 인도나 중국 출신 IT 개발자들이 대부분 가져갑니다. 때문에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몇 달간 미국에 넘어가 일을 하는 경우 단기 상용 비자나 전자여행 허가 이스타를 받아갔습니다. 이 이스타의 경우 관광이나 회의 등 이런 단순 비즈니스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그간 미국에 공장을 지은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워낙 취업 비자가 어렵다 보니까 단기 비자나 이스타 같은 우회 비자로 이 현지에서 일했던 것이 수년간 관행이었던 겁니다. 미국에서도 사실 그간 이 묵인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불법 체류나 이 이민자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사실상 그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구금됐던 LG엔솔 임직원들은 이르면 내일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현지 핵심 인력들이 다 빠지게 되는 건데 앞으로 공사 계획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현재 이 한미 양국은 일단 구금자 석방 교섭을 좀 마무리를 했고요. 행정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이르면 내일 우리 국민들이 일괄 귀국하게 됩니다. 이번에 구금된 인원은 LG 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 그리고 설비 협력사 직원 250여 명 등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인력들은 사실상 미국에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비자가 아무래도 다시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표면상으로는 자진 출국이지만 추방 같은 개념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인력들이 대거 빠진 만큼 이 LG 에너지솔루션 측이 대체 인력을 확보할 때까지 공사 일정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또 이번 사태가 발생한 배터리 공장 외에도 현재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우리 기업들 굉장히 많은데요. 영향이 불가피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 LG 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미국 내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이 계획 중인 것들도 사태를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이 이뤄진 조지아주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 SK, LG 등 이런 한국 기업 100곳 이상이 진출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위해 이 미국 투자를 더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 현대차의 메타 플랜트를 비롯해서 삼성 SDI와 SK온도 이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테일러의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SK 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의 HBM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미국의 조선업 재건 사업 마스가 프로젝트도 당장 영향권에 들게 됐습니다. 이들 기업 모두 이번 비자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이 기업들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투자를 확대했지만 정작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공사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요, 대부분 현지에 나가 있는 임직원들의 비자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고, 또 당분간은 이스타를 이용한 비즈니스 출장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네, 비자 체계 개선 굉장히 시급해 보이는데요. 우리 기업인들도 오늘 비자 체계 개선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요? 네, 오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건의를 했습니다. 먼저 이 최 회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 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원만한 경영 활동을 위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민주당 대표님께서도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도 오늘 한국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대미투자기업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등 주요 기업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들 기업 역시 이번 사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관계자들에게 비자를 확대 발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실제 우리 외교부는 이 최대 15,000개의 한국인 전문 인력 취업 비자를 신설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 입법 노력을 해오긴 했습니다. 네, 이 법안은 하지만 10년 넘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기업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직접 의지를 갖고 움직여야 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금융노조가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 주 4.5일제 도입을 촉구하며 오는 26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일각에선 억대 연봉을 받는 금융권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 단축 요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노조는 오는 26일 파업의 핵심 쟁점으로 주 4.5일제 전환을 내세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놀자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수경 기신자 그리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로서 영업점 공백 우려에 대해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온라인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회적인 공감대 부족을 지적하며 금융권의 이러한 요구가 자칫 금융소비자 불편을 외면한 배부른 투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연봉이 많을 뿐만 아니라 퇴직할 때도 굉장히 많이 받으신다면서요.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인데 편리함을 추구하고 4.5일제로 하면 오프라인 영업점도 줄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소비자 혜택을 이제 축소시키는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연봉과 처우가 최상위권인 은행이 근무 시간 단축까지 요구하는 모습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직원 평균 급여는 6,350만 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을 웃돌았습니다. 1년치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이번 파업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창구를 직접 찾는 수요가 여전히 많은 만큼 고객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노조는 총파업 철회 가능성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공공이주도에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만 13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하고 규제 지역과 유주택자의 대출 한도는 더욱 줄입니다. 공급난 해소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인데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사회부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사실 공급 대책이라고 해서 대규모 신도시 계획 같은 게 발표가 될 줄 알았는데 예상을 깨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선 기존 신도시 조성 위주의 이제 부동산 대책이 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급 목표를 인허가로 삼으면서 좀 실제 착공 실적과 괴리가 있었고, 그렇게 된 데에는 이제 LH가 민간에 택지를 팔아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간이 땅을 사서 인허가를 받아놓고도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착공을 미루는 물량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의 핵심은 추가로 신도시 몇만 가구, 이렇게 좀 허무맹랑한 목표를 내세우기보다는 있는 땅이라도 잘 활용하자. 그런 의미에서 공급 목표를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전환하고 그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LH에게 시행까지 맡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LH 직접 시행 물량을 늘리고 다른 공공택지 물량도 확보해서 5년간 37만 2천 가구, 그러니까 기존에 계획된 착공 물량보다 12만 가구 이상을 더 지을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입니다. 그 135만 가구 중에서 거의 4분의 1이 넘는 물량이죠. 이 취지는 좋지만 부채 공룡 LH가 좀 이런 막대한 초기 자금이 필요한 시행사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던져집니다. 신재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은 LH가 땅을 팔지 않고 직접 택지를 개발해서 집을 공급하는 겁니다. LH가 직접 시행을 한다는 건데 LH는 토지와 공사비 등 자금을 내고 민간 건설사는 시공만 맡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개발 이익은 LH가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현재 LH가 시행하고 있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과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LH가 직접 시행을 할 경우 건설사들은 시공만 맡기 때문에 투자 비용도 리스크도 없습니다.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수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 사업은 LH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하고 개발 이익도 투자 비율에 따라 나눠 갖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인 겁니다. 때문에 LH가 직접 시행을 한다는 것은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금과 리스크를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부채 비율이 높은 LH가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느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직접 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앞으로 5년 내에 LH의 부채 비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대 26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수많은 택지에서 직접 시행을 해야 하는데 정부의 지원 없이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LH가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고 밝힌 주택 수는 37만 호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주택을 동시에 지어본 적이 없는 LH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키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LH의 직접 시행이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거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 판매를 담당하는 부서의 몸집만 키우게 되면 사업이 종료됐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크다는 겁니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대책은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내년에나 나온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LH가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곳은 서울 밖 수도권입니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이 중요할 텐데요. 서울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택지라고 하면 좀 넓은 땅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좀 LH까지 나서서 좀 공급할 만한 넓은 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울에서는 좀 노후 임대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아니면 좀 노는 땅을 찾아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경비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고 또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에서도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지가 명시돼서 당장 확보 가능한 물량이 4천 가구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마저도 당장 오늘 착공한다고 해봤자 좀 2년에서 3년은 기다려야 하는데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부지의 물량은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나온 공급 대책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인허가와 이 착공 물량 간의 괴리도 있었지만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 물량은 더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연간 54만 가구 인허가에 52만 가구 착공, 그러나 입주는 38만 9천 가구에 그쳤고요. 이 윤석열 정부 역시 이제 연간 54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지만 인허가부터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인허가부터 지금 46만 가구로 주춤하더니 착공과 입주 모두 30만 가구대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지금 공급 목표를 바꿔도 좀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주 52시간 근무에 또 최근에는 안전관리 비용까지 증가하면서 지금 공사 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결국 공급난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특히 서울의 경우 입주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그런 서울에 또 대출 규제를 가했습니다. 시장엔 어떤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정확히는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강남 3구와 또 이제 용산구로 대표되는 규제 지역 LTV 한도를 40%로 줄인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1주택자 전세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묶고 또 국토부 장관도 서울시장처럼 동일 시도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국토부 장관의 경우 동일 시도 내에서는 공공 개발에 한해서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지금 서울시장과 똑같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좀 이것을 두고 사실상 한강벨트를 겨냥한 규제라고 해석했습니다. 사실 규제 지역에 속하는 곳들은 이미 집값이 높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만으로도 규제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지역들 모두 이미 갭 투자가 금지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화살은 앞으로 폭등할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규제 지역에 속하지 않은 곳들로 향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대출 규제로 평균 주택 가격이 15억 원 이상인 주택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주택 시장이 불안정해져서 한강벨트로 규제 지역을 확대한다든지 이럴 때 LTV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마포구와 성동구 같은 이 한강벨트에 속한 그중에서도 좀 15억 원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과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전 매수세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실입주 물량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서울 집값 불안을 야기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번 공급 대책 효과가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건설사회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업계 대표들과 만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모험 자본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증권사 CEO들과 만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자본시장 발전의 핵심 과제로 모험 자본 공급 확대를 꼽았습니다.
부동산 PF, 대체 투자 등 투자 관행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스타트업 발굴 및 초기 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과감하고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서 모험 자본 공급은 정책 지원이 있을 때만 가능한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사 본연의 책무이자 존재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증권사 CEO들에게는 생산적 금융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역할의 필요성을 당부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면 자본시장과 함께 한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투자 대상도 언급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ETF 등과 스타트업 투자를 적극 추진해서 생산적인 자본시장의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자본시장은 신뢰로 유지되고 성장하는데 투자자가 등을 돌리면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서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각종 불공정 행위가 이어지면 이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겁니다. 이에 따라 시세 조정이나 불법 투자 권유방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날 이 원장은 정부 여당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결정과 관련해 금감원 직원들에게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 금소원 간 인사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